이제는 간병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 보면은 보험 간병비가 1급, 2급일 때에 60일, 3, 4급일 때에 30일, 5급일 때에 15일 정도의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급 정도의 상해 정도를 보면은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 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그리고 양한 안구 파열, 그리고 흉부, 대동맥 손상, 척추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골절, 척추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 손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1급을 알아보기 전에 2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급, 2급은 똑같이 60일이니까 먼저 2급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일 때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2급일 때 뇌 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 즉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흉부 기관 삽입, 기관지 파열, 그리고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신장 파열, 척추 손상으로 인한 불안전 사지마비가 있는데, 이 경우 1, 2급일 때 2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의식이 없다든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한다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경학적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뇌 손상 환자들 보면은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은 응급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를 보면은 이제 두드려가지고 깨우지 않습니까? 누구시 일어나라고, 누구시 불러보고, 또 꼬집어도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간호사들은 꼬집는다는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어쨌든 통증에 반응을 하는지까지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통증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손상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워도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은 동공 반응 검사라고 해가지고 눈을 갖다가 이게 해가지고 까집어가지고 후레쉬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동공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눈은 우리 조리개 같은 역할, 카메라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밝은 불빛이 들어오면은 조리개가 쪼그라들었다가 어두우면 조리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 보면은 빨간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는데, 그게 조리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1, 2초 되면 열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한 5초 정도 지나야만이 열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빨간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갈 때 눈을 굉장히 빨리 깜빡깜빡거리면 조리개가 열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게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동공 반응 검사가 없다라는 것은 뇌가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거죠. 뇌가 손상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뇌는 뇌실 속에 이렇게 둥둥 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두개골을 두개골 안쪽에 보면은 막이 몇 개가 있습니다. 경막 상, 경막 하, 지주막 하, 유막 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제 어디에서 출혈이 생기냐에 따라서 물론 증상이 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옛날 분들 보면은 내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출혈이 나면은 살고 출혈이 안 나면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실 내에서 출혈이 생겨버리면은 굉장히 압이 셉니다. 우리가 TV나 영화 보면은 핏줄을 잘못 건드리면 쭉 하고 나가듯이 이렇게 압이 셉니다. 두부는 인체 기구에서 작지만은 심장에서 바로 올라갑니다. 모든 인체 핏줄이 20%가 두부 쪽으로 이제 쏠리는데 굉장히 압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양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맥성 출혈이 생길 때에 굉장히 긴 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압이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실에서 뇌가 떠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1기압이라고 예를 들게요. 만약에 기압이 1기압인데 이게 출혈로 인해 가지고 급속하게 뇌압이 상승이 된다면은 이 압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뇌출혈되면 이렇게 부은 거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뇌압을 감압시키기 위해서 뇌뼈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이게 뇌뼈를 제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간 뇌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두개골 절제술을 해가지고 지금 뇌압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뇌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압이 올라가면은 이 뇌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한번 손상 입은 것은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빨리 뇌압을 떨어뜨리려고 개두술 머리뼈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일기압일 때 급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뇌가 순두부처럼 약해요. 순두부처럼 약하다 보니까 압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손상이 받는 게 뇌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응급 개두술을 시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엑스레이도 있지만 CT가 굉장히 정밀합니다. 골절선이 이렇게 다 CT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CT상으로 충분히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3D로 보는 겁니다. 3D로 이렇게 상해를 입었다는 거고, 엑스레이도 물론 보기는 하지만은 엑스레이가 놓치는 게 많고요. 그래서 CT를 찍습니다. 그런데 MRI는 시간 오래 걸리고 골절을 파악하는 데는 MRI가 좋지 않습니다. 내부 장기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MRI가 좋지만은 골절이라든지 그리고 단순하게 볼 때는 CT가 더 정밀합니다. 그래서 뇌출혈 환자들 CT를 보면은 출혈도 보이고 골절도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CT가 물론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MRI는 뭐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CT를 많이 찍고 정밀하니까 응급 환자한테는 CT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빨리 CT를 찍어가지고 뇌압이 원래 출혈이 있으면 먼저 지혈제를 투여를 하겠죠. 지혈제를 투여하고 거기에 대한 약물 반응이라는 것은 약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약물 반응이 없으면은 빨리 응급 개두술을 시행해야죠. 빨리 뇌압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에 해당 부위에 출혈 부위에 해당 뼈를 갖다가 좀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가지고 뇌압을 빨리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뜨리고 들어가가지고 출혈된 동맥 부위를 빨리 봉합을 해야 되고, 봉합하면 나오면서 물론 나와 있는 출혈이 우리가 피 나면 엉겨 붙듯이 뇌 안에서 엉겨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고되게 빨리 뽑아내야겠죠.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피가 이제 내가 부은 게 내가 가라앉으면은 이제 골성형술을 해가지고 덮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내가 계속 부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둡니다. 좀 뇌압이 떨어질 때까지 좀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서 수술을 시행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고 밖에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수가 약관상 60일은 너무 좀 적죠. 이 상태에 비해서. 우리 60일 정도라면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솔직히 골절돼도 60일 정도 해당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다리 쪽에 골절돼도 한 60일 정도의 간병은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이렇게 심각한 손상 환자를 갖다가 60일 정도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무리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1급으로 넘어오는데, 심장 파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심각한 거고, 대동맥 파열 당연히 심각하죠. 그리고 척추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뼈 속에는 척추관공이 있고, 척추관공의 속에는 신경다발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에서부터 신경다발이 척추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골절이 되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게 떨어져 나오면서 해당 신경을 갖다가, 자극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잘라버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해당 지배신경에 마비가 오는 거죠. 기능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전깃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체는 다 전깃줄 다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신경 다발을 전깃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우리가 전깃줄 선줄이 끊겨버리면은 그쪽에 전등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리입니다. 그쪽 해당 신경 다발이 끊어지면은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근육을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명령을 주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해야만이 근육이 유지가 되는데, 신경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영양 공급도 안 되고, 기능을 안 하니까 영양 공급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가 통해라,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식에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뇌하수체에서 이렇게 따닥, 이게 뇌하수체의 CPU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딱 전반적으로 뿌려줍니다. 너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경 명령이 도달하지 않다 보면은 그쪽이,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는 영양분, 뭐 피라든 이게 물론 다 제대로 공급이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이게 근육이 말라갑니다. 근육이 자꾸 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출성골절 환자들, 뭐 신경마비 환자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야위어지는 게 신경이 마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기 병원 가가지고 환자 딱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 100명을 몰라도 누워있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100명을 몰라도 대부분 딱 보면은 눈에 보입니다. 이게 말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금방 이게 알 수 있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디가 불편하시네요.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너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이렇게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신경손상이 되면 그런 부위가 보이고 또 어떤 특정 질병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오는 또 예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손상이 있구나, 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척추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년 손상 또는 척추 전인성 골절이라고 있는데, 신년 굴곡 신전 할 때 신년, 이게 신년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척추에 보면은 인대와 근육이 이렇게 척추를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이미 갈고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긋나지 않게끔 또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다시 또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충격으로는 이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충격이 굉장히 강하게 그 부위, 해당 부위에 직접적으로 척추 부위에 충격이 가면은 이게, 과도하게 꺾이면서 신년 손상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과도하게 꺾이면서 신년 인대가 끊어질 정도 같으면은, 단순하게 충격이 아니고 약간 회전도 있고, 약간 비틀림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이 좀 약간, 위치를 이탈하면서 전이 되면서 회전성 골절이 나오는 것이죠. 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서 위와 같이 해당 지배신경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죠. 척추골절로 솔직히 이게 단순골절로 완전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오기는 쉽진 않지만은 어차피 척추골절이 동반되면서 신년 손상이나 이게 전이성 골절이 같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배신경을 갖다가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지배신경이 기능이 없는 것이죠.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상완신경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목 경추 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상완신경총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3, 4번이 나가버리면 상완신경총이 손상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추가 손상이 되어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지마비가 올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각하게 다쳤지만은 또 예후가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가 척추 2번 골절이 있습니다. 1번은 환추고 2번은 축추라 그러는데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뼈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을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근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축추가 이게 골절이 되는 수가 있어요. 골절이 되는 수가 있거나 아니면 환추이고 환 부분이 이게 환 둥근 부분 이게 깨져가지고 위험을 심각하게 동반할 수도 있죠. 이게 조그만 물론 전혀 신경이 없어서 문제는 아니지만 솔직히 목이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과격한데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건데,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핀 박아가지고 이렇게 감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다쳤다라고 보이는데 뼈만 잘 버티면은 크게 예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상을 나오려면 제가 규정의 부분을 갖다가 좀 강조하면서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첫째 손해액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는 거기에 대한 가격입니다. 우리가 물건이 파손되고 나면 그 물건 손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제일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의 손상의 정도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듯이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의 정도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다쳐가지고 장애가 얼마나 났는지, 우리가 쉽게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액정도 안 깨지고 멀쩡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크게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깨졌다. 액정만 깨진 게 아니라 내부의 그 칩도 다 깨져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핸드폰 가격 비슷하게 뭐 수리비가 나갈 정도 좀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 몸도 같습니다. 똑같이 다쳤지만은 이게 후유증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크게 이제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보상금이라는 것은 환자의 장애 상태를 비례해서 주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상완신경총 우리가 다쳐가지고 어깨 쪽으로 지나가는 상완신경총이 있습니다. 쇄골 밑으로 지나가는데 이게 쇄골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견갑골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쇄골 골절되면서 신경을 좀 누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견갑골이 골절되면서 신경을 좀 이렇게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했다 그러니까 완전 손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 같은 경우는 한 번 손상 입으면 거의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좀 기능적 장애가 필히 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도 실제적으로 좀 심각한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좀 개호가 좀 많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단순히 신경만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는 보면은 뼈가 있는 게 뼈가 있는 자체는 뭐냐면 안에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뼈는 부러지가지고 붙어버리면 더 단단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뼈가 부러지면서 만약에 뼈 속에 있는 이 신경들이 뼈가 부러지면서 이 신경을 손상을 입힌다는 거죠. 잘라버린다거나 뭐 조그맣게 충격을 줬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그 골절이 되면서 해당 부위의 신경을 잘라버리니까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1, 2급 장애 간병 기간을 60일 정도 주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2급 나왔을 때 여기 2급에 다시 보면은 신경학적 정상으로 48시간 지속되는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뇌출혈이 있는데 수술 안 하고도 뇌출혈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혈제로서 약물 반응이 좋다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말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약을 투입해가지고 그 출혈 부위가 자동 흡수되는 거죠. 흡수되어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면 상관이 없는데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뇌 손상의 이제 뭐 후유증으로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수두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두증은 이제 머리에 물이 차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 피도 순환을 하듯이 아까 제가 이 뇌 척수액 속에 이제 뇌가 둥둥 떠 있다라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든지 고여 있으면 썩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됩니다. 우리 요즘에는 그 전자칩 같은 거 열이 많이 나니까 액체 속에 물 속에 담궈 가지고 열을 식힌다는 그것도 요즘에 그 칩이 나와 있던데 실제적으로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뇌를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이것도 뭐 열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뇌 척수액이 이걸 식혀주는지 그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뇌 척수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들어갔다 나왔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열려가지고 척수액을 배액을 해야 되는데 배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뇌압이 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뇌압이 또 올라가다 보면은 신경학적 증상이 또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관 같은 걸 꽂아가지고 뇌 척수액을 배액을 하는데 그냥 배액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그 심장세동기처럼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문이 열리게끔 물론 심장세동이 딱딱딱 이렇게 쳐주는 거지만은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문을 열어가지고 이걸 배액을 시키는 겁니다. 내 척수액이 어느 정도 이상 양이 차이지 않게끔. 근데 배액을 시키는데 그냥 이렇게 밖으로 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공기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공기가 묻으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방성이 뭐든지 부상에서 개방이 들어가면 조금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개방이 되면서 단순히 개방이면 상관이 없는데 개방이 되면서 외부 물건, 즉 개방이 되면서 공기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지면이라든지 여기에 그
내부 그 골절된 부위 내부 안에 내부 장기가 밖으로 노출됐을 경우에 외부 물건과 닿으면은 그 부분이 오염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외부 물건에 대부분 다 아스팔트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다 했다가만 이렇게 떼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그러다 보면은 좀 심각하게 외부 오염 물질이 묻기도 하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오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방창 그러면은 상당히 수술할 때에 소독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그렇게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어떻게 보면 몇 통을 들어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도 이게 그 감염을 다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 개방창이 되면은 감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이게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뺄 수는 없고, 그래서 간섭을 해가지고 복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배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자동 흡수되게끔 합니다. 그 배에다가 넣어놓으면 몸에 자동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흡수되게 이렇게 그 수두증이 생기면 이렇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보통 60일 정도, 자동적으로 약관 상에는 60일 두 달이죠. 60일 정도 인정을 해주긴 하는데 조금 좀 적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간병 시간이 이제 입원 기간 중 간병 시간이 이제 8시간도 있고, 이제 16시간도 있고, 그렇게 하긴 한데, 장애 진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의사한테 이 환자의 간병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기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의사한테 이 환자의 장애 상태는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보다 보니까 참 의사들은 참 힘듭니다. 그 판단하기가 솔직히 의사들이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손해사정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교통사고 전문가한테 배상책임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환자의 상태는요, 환자의 장애 정도는 어떠한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의사는 수술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수술만 잘하면 되는데 또 보험도 공부해야 되고 또 맥골라이더도 공부해야 되고 상당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솔직히 의사들 논문도 써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근데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의사한테 자꾸 장애를 물어보다 보니까 힘들죠. 그리고 또 보면은 장애평가 협의회인가 일단 뭐 이런 의사 측에서 장애를 잘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교통사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또 물론 전문가다고 하더라도 또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단순히 의사한테 환자의 장애 상태가 어떠한지요? 라고 물어보다 보니까 의사 논말로 평가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장애를 평가하는 전문가가 의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맥브라이더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보험에 대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 환자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이런저런 사항을 설명을 하면서 평가를 해달라. 뭐 심지어는 예시적인 다른 자료도 첨부해가면서 아니면 심지어는 논문도 첨부합니다. 첨부해가면서 이 환자는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의사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20, 30%밖에 전문가한테 안 맡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제대로 된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대부분 다 보면 보험회사 직원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장애는 이렇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의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틀리다 하더라도 귀찮은 게 싫으니까 그냥 보험회사가 해주는 데 따라갑니다. 제가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의사한테 장애 진단을 요구했는데 의사는 자기가 장애 진단을 쓰지를 않고 원무과 담당자한테 넘기더라고요. 원무과 담당자한테 넘기다 보니까 원무과 담당자 보면 자보 담당자, 뭐 산재 담당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의사가 사인만 하면 되게끔 작성해가지고 의사한테 넘깁니다. 그럼 의사는 그걸 보고 사인만 하고 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면 비전문가라는 거죠. 솔직히 원무과도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소비자한테 잘 해주려고 해도 업무량도 많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보험회사 눈치도 살짝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평가가 이게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애평가협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보험회사 출신 자문의들이 목소리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듣기는 보험회사 이래라 저래라 했고 보험회사가 너 잘한다고 자문비도 주고 하니까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말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거죠. 심지어 어떤 의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릎 다친 환자인데 본인이 한 5년 치료하다 보니까 이 사람 멀쩡하더라. 뭔 장애냐? 장애가 어딨냐? 장애가 없다. 일반적으로 웬만한 다쳐가지고는 4, 5년 치료하면 멀쩡하니까 장애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솔직히 그분 말 맞다나 4, 5년 지나면 어느 정도 완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완치일까요? 사고 이전처럼 뛰고 걷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아닐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만 이 사람이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뛴다거나 뭐 축구를 한다거나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도 과연 사고 전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4, 5년 지나니까 멀쩡하더라. 그러니까 장애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사는 있는 그대로 환자 상태가 어떻다. 외상으로 이렇게 다쳤고 현재 상태가 어떻고 능동적으로 운동 각도는 어떻고 수동적으로 운동 각도는 어떻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 손해사용사들은 의사한테 장애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가지고 뭐 자료 논 판례 뭐 논문까지 들여다밀면서 끊어오면은 또 그걸 보험회사한테 또 이래저래 또 해야 되고 또 하면서 보험회사 직원들은 야 네가 와서 팀장 설득시켜봐봐 네가 센터장 설득시켜봐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이게 힘듭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보정서라 그러죠. 사정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보정서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이유가 자꾸 보험회사 측에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같은 경우 계속 얘가 A라고 그러면 여기 A에 관련된 자료 논문 첨부해가지고 A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또 얘네 또 B라 그러면 또 B에 대한 자료 첨부해 맞다 맞다 그러고 이렇게 자료를 주다 보니까 심지어 제 기억으로는 하나의 사건 가지고 한 20번 40번 정도 보증서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처리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는 있는 그대로 마음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 손해사정사가 보면은 보험업법 188조에 보면은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단순히 의학 시험 가면 의학에 들어가 있는 게 물론 뭐 그 차트 읽으라고 차트 읽을 정도 수준 되어라고 그게 의학적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거기서 좀 더 발전해야죠. 단순히 차트 읽는 것은 간호사 정도 수준에도 충분하니까 그 정도 수준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차트는 기본이고 좀 더 올라가지고 이 의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의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지식을 쌓으려니까 의학적 지식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만이 의사한테 설득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사정사의 보험업법 분명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의사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사항만 판단해달라. 나머지 부분은 손해사정사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의사한테 직업을 평가해달라, 나이를 평가해달라, 이것을 말한다 자체는 웃기지 않습니까? 주위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의사는 환자가 있는 그대로만 평가해주면 되고, 그걸 가지고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랑 다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손해사정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주장이 손해사정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회사가 이해를 잘 못하면 그에 대한 보정서를 또 발송하는 거고. 네, 이것은 모든 손해사정이 보험회사와 사건을 진행한 진행경위서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발송하고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당사에 보정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당사는 그 보정 요청에 대하여 또 손해사정 해신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또 보험회사는 또 당사에 보정 요청을 발송하는데 더 이상 보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이 보상금이 환자의 몸값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환자의 잘못이 없다라고 예를 들게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인도로 평온하게 잘 걸어가고 있는데 신호위반한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가지고 그 사람을 충격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충격을 해가지고
다행히 물론 이제 그 직업의 변동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직업이 변동이 생기고 근데 그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취업도 못 한다. 취업도 잘 안 된다. 20대, 30대가 직업 전환하는 거하고 50대, 60대가 직업 전환하는 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20대, 30대는 잘 받아줍니다. 근데 50대, 60대가 버리면 직업 전환이 쉽지가 않죠. 요즘 60대, 70대도 돼도 젊습니다. 60대에 솔직히 정년퇴직하는 사람들도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멘붕이 오거든요. 65세에 정년퇴직해도 아직 팔팔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등산 다니고 왜냐하면 시간 때워야 되니까 등산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50, 60대 돼도 팔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정년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남 때문에 그게 50대, 60대에 직장을 잃는다면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2차적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조차도 안 된다면 저는 3차 손해까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값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좀 만들기도 하고 개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험회사 직원들은 그냥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너 그럼 얼마면 합의화돼? 라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소비자한테 얼마 합의하고 싶습니까? 물어본 자체도 웃기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은 몰라요. 솔직히 저한테도 소비자들이 저한테 네가 경험도 많고 실력 좋다며 나 보험금 얼마 나올 것 같아?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지금 장애만 가지고도 장애를 이렇게 평가할까 저렇게 평가할까 장애율을 몇 % 할 것인가 뭐 보험에서 약간 직업기준 따지면 옥내를 할 것인가 옥외를 할 것인가 직업계수 3을 적용할 것인가 직업계수 5를 적용할 것인가 직업계수 7을 적용할 것인가 직업계수 8을 적용할 것인가 직업계수 1부터 9까지가 있거든요. 그 직업계수에 따라 또 달라지고 또 신경손상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는 직업계수 3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직업계수 3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부 쪽 신경손상은 직업계수 3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죠. 법원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그 외에 신경대 손상의 경우에는 직업계수 3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맞는 판례가 있는데 대부분 다 보면 제대로 다 싸우질 않더라고요. 안 된다는 직업계수 3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3개라면 직업계수 3을 적용해야 되는 판례는 7개입니다. 7개가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당하게 보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맥브라이드가 물론 옛날 정형외과 의사이긴 하지만은 두부랑 신경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두부 쪽도 보면은 50%가 있고 바로 100%가 두부 손상으로 인해 신경혈 증상이 심할 때에 이제 장애율을 따질 때 50% 끝나고 그 다음에 100%가 있습니다. 중간이 없는 것이죠. 딴 걸 보면은 50%, 75% 이렇게 100%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는데 두부손 쪽에 보면 50%, 그 다음에 100% 중간이 없어요. 팔 하나 잘려도 장애율 60%입니다. 그런데 두부 손상 환자들 보면 솔직히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들 있으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두부 손상 환자들 그 정도 지능으로 떨어져요. 두부 손상 심한 경우에. 어떨 때는 괜찮지만 어떨 때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애기들처럼. 사람 미쳐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율 50% 이상 안 나옵니다. 사회적 기능이 거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하죠. 말은 하는데 이게 사회적 능력, 취업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거죠. 취업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지시되어 있는 내용만 할 수 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율 50%밖에 안 돼요. 중간이 없는 것이죠. 100%는 완전히 노동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 50%는 팔 하나만 잘려도 60%인데 이건 너무 짜지 않습니까? 안동박사님께서 보면은 50% 다음에 75% 넣자. 그 다음에 100% 넣자. 중간이 없다. 이렇게 이거 잘못했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실제 저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은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친 것도 억울한데 제대로 된 보상조차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맡겨셔가지고 더 이상의 손해 2차 그래도 의문이 들죠. 그래도 소송을 해야 하나? 그래도 제대로 받은 소송을 해야 하나 의문이 생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이 가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다 라고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할 것인가 라는 그 조율만 남아 있다면은, 근데 의견 조율이 된다면 굳이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고 다른 결과인데, 그래서 합의 전에 먼저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상을 입고 장애가 생겼다는 자체가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가 보상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발생한 부상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그 부상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금전적인 위로는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기 위하여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행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합의 보거나 한번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은 끝납니다. 물론 특수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지만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런데 똑같은 사고, 똑같은 장애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조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선임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무탈하시고 사건 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